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하루라도 눈을 돌리면 그 변화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인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 2% 정도로 낮추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세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월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2.28% 비율의 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에서 2.5 정도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이제 51대 49로 전세 비중이 높아졌는데 2012년도에 역전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말하자면 60대 40 정도로 한 40%, 35%가 월세 비중입니다. 그 월세 비중인데 그것을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2+2가 됐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전세를 가진 임대인이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최근에 언론에서 말하자면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 크다. 그런 데이터를 많이 내놓은 결과 그 부담을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생각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의 강남에 말하자면 이제 전세를 낀 어떤 임대의 형태가 한 70% 정도가 갭 투자예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컨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5억 전세를 끼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3억을 말하자면 대출받아서 말하자면 집을 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금융권이라든지 말하자면 그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테 다시 5억이 생겨야만 그것을 주고 월세 전환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은 매우 꼼꼼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전환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효과를 집주인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색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통합당에서는 이게 보완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시장 원리를 왜곡시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2018년 자료를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의 가구 수가 한 384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가를 보유한 가구가 164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99만 7천 가구. 물론 이게 1, 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월세라든지 반전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전세와 관련한 대책이 나왔잖아요. 보증기간 4년으로 하고 올릴 때 5% 이상 안 된다. 네. 그럴 때 막상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럼 4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또 이제서야 마치 또 대증요법처럼 월세를 할 때 이렇게 전환율을 몇 %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렇게 전 월세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정부가 지금 당장 1, 2년 후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길게 보고 이 수도권 특히 그 아파트와 관련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 얘기를 하자면 맞습니다. 이 시장 논리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또 뽕망치처럼 여기를 콱 치면 여기서 팍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그 논리라는 그런 엄중한 그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어떤 대책으로 규제하고 막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진 사람보다도 지금 미처 갖지 못하거나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현안인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한 통합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안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여권한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서 최근에는 공급 확대로 정책을 바뀐 부분도 지적을 하고 이게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는데 서울에 거의 20만 호에 가까운 공급을 쏟아낸 게 조금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유가 특히 과천은 거는 네. 더 그렇습니다. 네. 예. 정부 청사가 있는 게 낫지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더 과밀화되는. 그래서 과천시장이 지금 이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무기한 원래 농성입니다. 예. 과천시가 생각했던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미래차라든지 헬스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산업단지 지식정보센터를 넣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휴식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다시 정부가 내놓은 안에 의하면 사실은 베드타운화되는 위성도시화되는 길이다. 그러면 애당초 그러면 뭐 공무원들을 세종시까지 보내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차라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정부 청사가 훨씬 더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시 전체로서는 유의미했었는데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말하자면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50층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것이 다시 수도권에 이익이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럼 그때 가서는 뭐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족 부분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너무 공공 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서울시 아파트를 LH 아파트나 SH 아파트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현대 아파트 그다음에 포스코 아파트, 삼성 아파트 하면 가치가 더 높은데 굳이 그걸 LH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정하게 좀 심각하게 좀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공급 얘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자면 과천에 있는 청사를 전부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수도권 인구 분산, 국토 균형 발전, 그 인구 분산한다는 건 주거 문제의 자연적 해결이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아예 수도를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로. 그래놓고 과천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은 이 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해봤자 서울에 있는 인구가 분산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부터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더더군다나 황당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공급 대책을 뒤늦게라도 내놨는데 오히려 지금 집권당의 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갖고 우리 지역은 안 돼라는 님비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의 표밭, 유권자들의 여론부터 인식하는 매우 소아병적인 그런 그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면 과연 이런 님비를 그냥 표출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과천에서 소위 지식산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청사가 나갔으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이 발달을 하려면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오히려 그런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에 더불어서 그런 기업이 같이 연동돼야지 뭐 새로운 어떤 특화된 도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 없이 당장 아파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해갖고 지금 서울에 뭐 13만 호 거의 20만 호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지도 않고 지금 당장 집 지어야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5만 호도 지금 될까 말까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만 이게 아마 정치에 그대로 반영될 것 같아요. 선거를 포함해서. 네.
네. 말씀해주신 그 님비 내 지역구는 안 된다. 이런 지역이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 마포와 노원이 있고 경기 과천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의견이 다르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통일이 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뭐 님비라고 하기 전에 제가 뭐 서울시 있어서 압니다마는 서울 지역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노원구하고 강서구입니다. 그 상암의 경우에 마포의 경우는 사실은 말하자면 임대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임대율이 높은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마포는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이 하고 그러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 시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왜 그런 공공개발의 방식이 노원구나 강서구나 마포구나 이런 지역에 집중되느냐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일정한 어떤 반박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님비라고 바로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농구의 태릉 골프장 같은 거는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게 뭐 그 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나무를 잘라낸다 그러면 그건 환경에 굉장히 큰 침해지만 지금 그냥 잔디밭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이사이 숲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주변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좀 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울시장이 부재 중이라고 하는 것. 즉 서울시의 권한대항으로서의 부시장이 앉아서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데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저항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다는 것은 솔직히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냐. 실제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뭐 성동구 재건축 재개발을 LH나 SH공사 공공임대형으로 어떤 조합원이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아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하고 사실 다름 아니거든요. 좀 계획대로 될 수가 없다. 차질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도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자체가 같이 협의하는 그런 어떤 그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제가 간단하게만 예. 아까 이제 님비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사실 노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발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교통도 굉장히 교통은 거의 지옥 상태고 이미 노원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서울에서 아마 제일 인구수가 많은 데가 노원 그리고 경기도 용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면 거기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무슨 임대벨트냐라는 불만이 폭주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정부가 그만큼 운영의 묘도 없고 무능하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해볼 이야기도 지금 말한 부동산 정책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지도 조사 기간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입법이 마무리가 됐고요. 정부가 8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통합당 지지율이 3%포인트 정도 올랐고 민주당은 2.7%포인트가 빠지면서 두 정당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해진 결과를 낳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일부 저런 데이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그것만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어떤 역전 현상까지 생겼다고 보여져요. 예, 이미.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일반화되고 있고 더 폭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하여 또 강남을 비롯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노후 생활로 임대사업자로서 생활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말소시킨다거나 어떤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우리가 제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꿈이 멀어졌다는 측면, 또 은퇴하셔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대로 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분들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세금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은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그것이 돈으로 되지 않는 한 부담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당이 지니고 있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그것이 지지율의 어려움으로 또 예찬 대표께서 내용적으로 서울이 매우
천박한 도시가 됐다라든지 수도를 일방적으로 뭐 세종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 상태에서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어떤 그 실수였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당장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서울시를 어떻게 갖고 나가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비전을 가져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씩 하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신뢰도 그리고 정권이 이미 3년 차를 지나면서 오는 어떤 서서히 내려가는 어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어떤 불만의 증가, 근데 그런 것이 같이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대통령의 힘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잊혀졌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따로 가기 시작하고 이탈되기 시작하는 것이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반사 이익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지지층이 단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해진 지지층을 좀 이어가려면 통합당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채 4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의 반전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 뭐 생각해 보자면은 윤희수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야당 하기가 쉽죠. 민주당이 못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그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남북 관계라든지 지금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권력이 보였던 그 오만한 부분,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의원 또 박원순 시장 또 뭐 검언유착이라 그래서 몰아붙였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안 됐어요. 그 증거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또 울산시장 관련한 그 수사 논란과 관련해 갖고 뭔가 이렇게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지지부진하면서 왠지 지금 뭉개고 있는 것 아니야라는 그 권력의 오만한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이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따질 건 따져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인다면 지금은 오차 범위지만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전적으로 야당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요 남북 협력 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 교환을 추진을 하고 이제 통일부 승인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이 된 이후로 뭔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고약한 것은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고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가는 사태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부 식민지화가 돼 있거나 실제로 몸무게가 뭐 64kg, 뭐 153cm, 164cm, 뭐 50 몇 킬로. 이것은 벌써 인종적으로 북한과 한국의 말하자면 영양 상태의 급격한 분화를 얘기하고 실제로 말투나 말하자면 몸 상태에 따라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매우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걸 못 견디다 보니까 차별을 못 견디다 보니까 900명이 넘은 탈북자들이 외국에 간다든지 다시 심지어는 월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북한이 밉지만 영양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통일을 끝까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통일한다 그러면 이미 뭐 조선족이라든지 말하자면 탈북민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식당에 청소 허드렛일 3D 업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거든요. 그걸 그런 계기를 영양 상태만큼은 줄여가야 된다. 특별한 약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의 그 뉴스는 뭐냐면 북한 정부가 외형적으로 김주영처럼 막말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뭐 물건 뭐 박람회라든지 남북 교류라든지 또 한편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다급해져서 이제 목에 그냥 차 올라가는 이런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옥죄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태고 트럼프의 대선 이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북한이 저렇게 헤매고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상태를 손 놓아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이번 형태고 또 이번이 직접적인 현물 체제라기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라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런 형태가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WFP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WFP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네네. 그 국제기구가 모니터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 물자가 여성과 영유아에게 가는지를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필요한데 두 번째로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 교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락사무소 폭파해갖고 국민 세금이 지금 700억 원이 날라갔느니 800억 원이 날라갔느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이 이런 물물 교환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다.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이게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쟤네들은 한 방 쳐야 정신을 차려서 설탕이라도 보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는요. 특히 상대방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안보 위협이 될 때는 철저하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특히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부르짖어야 그게 정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1세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의 인질 상태가 돼서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면 그 구조적 폭력 자체가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일부 그리고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